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다. 앞유리를 타고 흐르는 빗물이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조수석의 은주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신음했다. 어지러워. 멀미인가 봐. 뒷좌석의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은주야, 조금만 참아 병원까지 10분이면 돼. 차가 빗길을 달렸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다. 그때 은주가 갑자기 몸을 웅크렸다. 안 돼, 토할 것 같아. 급브레이크 차가 길가에 섰다. 은주야. 괜찮아, 잠깐만. 은주가 차에서 내려 토했다. 시어머니가 우산도 없이 뛰쳐나갔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은주를 부축해 다시 차에 태웠다. 내가 운전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은주를 봐야 해. 어서 바꿔. 기억이 흐려진다. 누가 운전석에 앉았는지, 누구의 손이 핸들을 잡았는지, 그리고 미끄러지는 타이어, 짧은 비명 충돌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와 은주의 비명, 시어머니의 울음.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었다. 영수가, 제발 은주를 살려야 해. 잠시 이야기 시작 전에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 그리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9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30년을 이렇게 살았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옆에서 자는 남편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소리나지 않게 익숙한 동작으로.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는 일은 언제나 긴장된다. 김치가 너무 짜.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상을 받으시자마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다. 어제 담근 김치였다. 나는 어제도 소금을 3번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됐어. 밥이나 제대로 지었는지 모르겠네. 시어머니는 밥그릇 뚜껑을 여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셨다. 이것 봐. 설 익었잖아. 30년을 밥을 해도 이 모양이야. 나는 밥을 확인했다. 완벽하게 지어진 밥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다시 지을게요. 아침부터 짜증나게. 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시어머니는 상을 밀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멀쩡한 밥과 김치를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다. 거실로 나온 준호가 식탁에 앉았다. 엄마가 또 그러셨어? 여보,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좀 더 잘해드려.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거야. 나는 준호의 아침상을 차리며 고개만 끄덕였다. 준호는 밥을 한 숟가락 뜬 후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짓눌렀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가 출근하고 대학생 딸 지민이도 학교에 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시어머니가 드시지 않은 아침상을 치우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싱크대 앞에 서면 항상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빗소리, 미끄러지는 도로, 비명,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나. 하지만 정말 내가 운전하고 있었을까?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다. 접시를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잊어야 해.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30년을 살아도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흐릿했다. 오후가 되어 시어머니 약을 챙기러 방에 들어갔다. 어머님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약통을 찾으려 서랍을 열었을 때 낯선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대학병원 진단서. 나는 무의식 중에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3개월. 손이 떨렸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다. 어머님이 시한부라니.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다. 뭐 하는 거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어머님, 저는 약을. 내 서랍을 왜 뒤져? 죄송합니다. 약을 찾다가. 시어머니는 일어나 내게서 서류를 빼앗아 갔다. 그리고 서랍을 닫으며 말했다. 나가. 어머님, 병원은 언제부터? 나가라고 했어. 나는 황급히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복도에 서서 나는 생각했다. 30년. 이제 곧 끝나는 걸까? 어머님도 이 고통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아팠다. 저녁이 되어 장을 보고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북어를 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좋아하시는 걸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어머님, 저 왔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시어머니 방에서 대답이 없었다. 평소와 달랐다. 보통은 또 쓸데없는 거 샀겠지 같은 말이라도 들려왔는데. 어머님? 나는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시어머니 방문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머. 시어머니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고 곁에 물컵이 엎질러져 있었다. 어머님, 어머님. 나는 황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흔들었다. 미약하게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제 시어머니가. 빨리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바로 구급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침착하시고 환자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호흡은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숨은 쉬고 계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곧 도착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때 침대 위에 놓인 흰 봉투가 보였다. 봉투 겉면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님, 혹시 진단서 때문에? 아니면 30년 전 그 일 때문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머님, 제발 깨어나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나는 멍하니 그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지켜봤다. 한 대원이 내게 물었다. 보호자시죠? 함께 가셔야 합니다. 네, 네. 구급차에 오르며 나는 침대 위 흰 봉투를 집어들었다. 준호에게 전해줘야 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나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은 채 30년 전 그날을 또다시 떠올렸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그리고 그날 운전대를 잡은 손은 정말 누구의 손이었을까? 응급실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의료진이 시어머니를 응급처치실로 급히 옮기는 동안 나는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주머니 속 흰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보호자분, 서류 작성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건넨 서류, 환자와의 관계 며느리. 그 한 줄을 쓰는데도 손이 떨렸다. 여보,
준호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 지금 응급처치 받고 계세요.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시선이 쏠렸다. 제가 집에 갔을 때 어머님이 쓰러져 계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이걸 침대 위에서 발견했어요. 당신 앞으로 쓰여 있어요. 준호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준호에게라고 쓰인 글씨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건 엄마 글씨인데.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다. 준호야. 큰 시숙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뒤이어 시동생 부부도 도착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셔? 지금 응급처치 받고 계세요. 준호가 대답했다. 큰 시숙모가 나를 훑어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형수님이 집에 계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시동생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요즘 어르신 학대 사건 많잖아요.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다. 의심받고 비난받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오셨습니다. 위세척을 했고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다. 약물 과다 복용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환자분 차트를 보니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뭐라고요? 준호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다. 큰 시숙모가 나를 쏘아봤다. 형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우연히요? 같은 집에 살면서 어머니가 암 환자인 걸 몰랐다고요? 저도 오늘 진단서를 발견했어요. 어머님이 숨기신 거예요. 시동생이 끼어들었다. 그럼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형수님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비난의 화살은 다시 나를 향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큰 시숙모가 준호의 팔을 잡았다.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겠어? 큰어머니, 무슨 말씀을? 형수님이 어머니를 괴롭힌 거 아니에요? 시동생 며느리의 말에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준호가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도 의심이 어려 있었다.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당신마저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마저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형수님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큰 시숙모가 소리쳤다. 30년을 참았다. 30년을 견뎠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맞아요. 내가 입을 열자 복도가 조용해졌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나는 큰 시숙모를 똑바로 보았다.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는 걸 다들 봤잖아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트집 잡으시는 것도,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부정하시는 것도. 시동생을 향해 돌아섰다. 시동생님은 한 번이라도 막아주셨나요? 형수님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신 적 있나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다. 큰 시숙모님,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주방에서 혼자 일하는 걸 보셨죠? 어머님이 제 음식은 입도 안 대시는 것도. 그런데 한 번이라도 영수가 괜찮니? 라고 물어보셨나요? 큰 시숙모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 준호가 몸을 떨었다.
30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도 엄마한테 더 잘해드리라고만 했잖아요.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와서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뭘 했냐고. 내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그게 더 비겁한 거예요. 엄마, 지민이가 언제 왔는지 내 곁에 서 있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민이가 나를 안았다. 나는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저는 학대범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침묵한 사람들은 공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때 경찰 2명이 들어왔다. 환자분 보호자 계십니까? 약물 과다 복용 건으로 정확한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준호가 나섰다. 제가 아들입니다. 환자분을 발견하신 분은 저입니다. 며느리 이영숙입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다. 평소 환자분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큰 시숙모가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나를 봤다. 어머님은 30년 동안 저를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걸 학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리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면 진술을 받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알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30년간 참았던 말을 했다. 30년간 숨겼던 아픔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깨어나면 30년간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나왔다.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준호가 망설이다가 나를 보았다. 당신이 가봐. 나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다. 눈을 뜨셨지만 초점이 없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왔다. 그 눈빛에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 있었다. 미안함이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영숙, 내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온기였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댔다. 30년 전, 진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이 약하게 나를 잡아당겼다. 그날, 빗속, 운전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내가 운전한 거였니? 그 질문에 나는 숨이 멎었다. 30년 동안 어머님도 확신하지 못하셨던 건가? 저도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 기억에는 제가 운전석에 있었어요. 사고 후에. 하지만 그 전에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미안해. 30년을 너한테. 집에 가봐. 내 방, 옷장 깊숙이, 상자. 시어머니의 말이 끊겼다. 숨이 가빠졌다. 어머님, 간호사님.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다. 나는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에 서서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집에 옷장, 상자,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안정을 찾았지만 깊은 잠에 빠졌다. 의사는 심리적 충격이 크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준호와 지민이는 병원에 남기로 했다. 나만 집으로 왔다.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상자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빈집은 적막했다. 나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 방은 여전히 낯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낮에 발견한 진단서가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혼자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옷장 문을 열었다. 오래된 옷들과 이불이 가득했다. 안쪽을 더듬자 딱딱한 나무 상자가 손에 잡혔다. 꺼내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였다. 자물쇠는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사진이었다. 은주 언니의 사진이었다. 고등학생 때 사진인 것 같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아래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20대 여성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 신우이 음주 혐의 없어. 1994년 10월 16일자 기사였다. 나는 기사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해자의 올케 이영숙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신우이가 병원에 가야 해서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 및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기사 밑에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영수가 미안해. 내가 아니었는데.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상자를 더 뒤졌다.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다. 그리고 맨 아래 또 다른 신문 스크랩. 교통사고 운전자 무혐의 처분. 불가항력적 사고. 1994년 12월 23일자 기사. 검찰은 이영숙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기상 상황과 도로 상태를 고려할 때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로 결론지었다. 이 씨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다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때의 나를 기억했다. 1994년 12월 검찰 조사실. 이영숙 씨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누구였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눈빛. 나는 옆에 앉은 시어머니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 저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전 차가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은주가, 신우이가 토할 것 같아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는데 그때 운전자 교체가 있었을 가능성은?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봤다.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제발.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운전했습니다. 나는 신문 스크랩을 내려놓았다. 그날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었다. 기억이 흐릿했으니까. 사고 직전 차를 세웠을 때 누가 운전석에 앉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은주 언니가 토했고 시어머니가 언니를 돌보고 나는 운전석에 있었나? 조수석에 있었나?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 묻은 핸들을 잡고 휴대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여보,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계속 당신을 찾으시는데.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셔. 무슨 말을? 진실을 말해야. 30년 전 내가 이러시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는 상자를 내려다봤다. 내가 혹시 그날 정말로 시어머니가 운전하신 건 아니었을까? 지금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상자를 들었다. 이 상자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빗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날처럼 나는 우산도 쓰지 않고 차에 올랐다. 와이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빗물이 앞유리를 타고 흘렀다. 30년 전 그날의 풍경이 겹쳤다. 그리고 희미한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다. 영수가 내가 운전할게. 은주를 뒤에서 봐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괜찮아. 나도 운전할 수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운전석에 앉으신 것 같은. 아니, 확실하지 않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제발, 제발 기억나게 해주세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빗속에서 그날의 진실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기억을 너무 흐릿하게 만들어 놓았다. 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 앞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준호가 나를 보자 달려왔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당신을 찾으셔.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을? 내가 운전했다고. 영숙이 아니었다고. 나는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시어머니가 고백하려는 건가?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들어가 봐요. 빨리. 나는 중환자실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앉아 계셨다. 나를 보자 눈물을 흘리셨다. 영수가 미안해.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해서 어머님, 그날 운전한 건 나였어. 복도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30년의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상자 속에는 은주 언니의 일기장이 있었다. 나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펼쳐 읽었다. 신호 대기 중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서 1994년 10월 14일 마이너스 사고 전날.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다. 영숙 언니가 데려다 준다고 했다. 엄마는 모르는 일이다. 사실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더 있다. 나 면허 시험에 떨어졌다. 엄마는 내가 합격했다고 알고 계신다. 거짓말을 했다. 미안해, 엄마. 눈물이 흘렀다. 은주 언니는 면허가 없었구나. 마지막 페이지,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엄마에게 마이너스 만약 내가 죽으면 꼭 읽어주세요. 봉투는 아직 봉인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잊지 못하신 것이다. 옆에 시어머니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은주야, 미안하다. 내 마지막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서 읽지 못했다. 30년을 매일 이 상자를 열었지만 이 편지만은 읽을 용기가 없었다.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알 것 같아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단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희미한 기억 속에서 빗소리와 비명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영숙 언니는 절대 죄가 없어요. 엄마,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언니를 미워하지 마세요. 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온 축복이에요.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엄마가 영숙 언니한테 미안한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엄마. 그리고
엄마 자신도 용서하세요. 제발. 사랑해요, 엄마. 은주 올림.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30년.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이 편지를 읽지 못하고 괴로워하셨던 거구나. 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 앞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나를 보자 준호가 달려왔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당신을 찾으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 무슨 말을? 내가 운전했다고. 영숙이 아니었다고. 큰 시숙모가 끼어들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건지. 형수님,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요. 나는 상자를 꼭 안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침대에 앉아 계셨다. 나를 보자 눈물을 흘리셨다. 영수가, 이제 다 말해야겠어. 어머님, 이걸 찾았어요. 나는 상자를 내밀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은주가 남긴, 네, 일기장이랑 편지요. 시어머니가 편지 봉투를 보자 온몸을 떨렸다. 이걸 읽었니? 네, 어머님. 은주 언니가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영숙 언니는 절대 죄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 자신도 용서하세요. 제발. 마지막 문장을 읽자 시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았다. 영수가 30년 동안 미안했어.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가족들이 들어왔다. 어머니, 준호가 달려왔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돌아보며 말했다. 다들 들어야 해.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큰 시숙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날 1994년 10월 15일 은주가 죽은 그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운전한 건 영숙이가 아니었어.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그럼 누가 운전한 거예요? 시동생이 다급하게 물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뜨며 입을 열었다. 내가 운전했어. 뭐라고요? 준호가 비틀거렸다. 나는 그를 부축했다. 은주가 토할 것 같다고 해서 차를 세웠어. 그리고 은주를 돌보는데 영숙이가 제가 운전할게요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나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운전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왜 30년 동안 형수님이 했다고. 큰 시숙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나고 정신 차렸을 때 영숙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 나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1994년 10월 15일 사고 직후 나는 뒷좌석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앞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언니. 은주 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운전석에는 시어머니가 핸들을 붙잡고 계셨다. 어머님. 나는 급히 앞으로 갔다. 시어머니를 보니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은주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았다. 영수가 제발 은주를 살려야 해.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내가 운전해서 은주가 제발.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감옥에 가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갓 결혼한 나와 준호, 그리고 시동생. 어머님, 제가 운전했다고 할게요. 안 돼. 영수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는 시어머니를 조수석으로 옮기고
내가 운전석에 앉았다. 피 묻은 핸들을 잡았을 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운전하신 분이 누구세요? 저요. 그렇게 30년이 시작되었다. 영숙이가 나를 대신해 준 거야. 시어머니의 고백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웠어. 은주를 죽인 죄책감에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너를 학대했어. 너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 집에서 떠나게 하려고. 어머님, 하지만 너는 30년을 참고 견뎠어. 그게 더 괴로웠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형수님, 30년 동안 큰 시숙모가 나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형수님, 우리가 몰랐어요. 정말 다들 몰랐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보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그게 더 아팠어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님, 은주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편지를 다시 들었다. 엄마 자신도 용서하세요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울었다. 저도 어머님을 용서해요. 영수가 30년은 너무 길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어머님처럼 평생 괴로울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나를 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준호가 나를 안았다. 여보, 미안해. 30년 동안 당신 편이 되지 못해서. 지민이도 우리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온 가족이 울었다. 30년의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용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일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지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췌장암 사기,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위한 죽을 끓이고 있었다. 먹기 편한 것으로,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여보,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응,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불을 끄고 준호를 봤다. 30년. 당신이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뭐예요? 나는 30년 동안 편했어. 당신이 희생하는 게, 어머니가 당신을 괴롭히는 게 나한테는 편한 일이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형으로서, 남편으로서 나는 실격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수가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용서요. 나는 창밖을 봤다. 준호 씨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준호가 할 말을 잃었다.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괴롭힐 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의심할 때, 당신은 늘 침묵했죠. 여보,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닦지 않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럼 30년이 돌아와요? 나는 정말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웠다는 거. 나는 준호를 봤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어요. 매번 어머니를 선택했죠. 그게 더 아팠어요. 준호가 울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죽그릇을 들고 방으로 향했다. 준호는 부엌에 남아 서 있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니 어머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다. 어머님, 죽 드세요. 영수가, 앉아봐.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너, 준호랑 싸웠지? 어떻게? 다 들렸어. 벽이 얇아서. 시어머니가 미안한 듯 웃었다. 어머님, 영수가 너 이 집 떠나고 싶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떠나도 돼. 30년. 충분히 했어. 어머님,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잖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난 얼마 안 남았어. 알아. 내 몸은 내가 아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창밖을 다시 봤다. 은주가 하늘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엄마, 왜 이제 와? 라고 할 것 같아. 눈물이 흘렀다. 영수가 나 떠나면 너도 자유로워져. 이 집에서 30년의 고통에서 어머님, 제가 떠나고 싶어서 견딘 게 아니에요.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이 집이 제 집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제 남편이고 지민이가 있고 그래서 견딘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30년을 버텨왔는데 진실이 밝혀진 지금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영수가,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었다. 이거 내가 가져. 은주 언니의 일기장과 편지였다. 어머님, 은주가 너한테 주고 싶어 할 거야. 너를 정말 좋아했거든. 나는 일기장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도. 시어머니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나 어제 썼어. 너한테 주고 싶은 말. 어머님, 직접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죽고 나서 읽어. 그때 알게 될 거야. 내 진심을. 나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영수가 고마웠어. 정말. 어머님. 그리고 행복해. 제발.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가빠졌다. 어머님. 밤이 깊었다. 시어머니는 진통제를 드시고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거실에 앉아 어머님이 주신 봉투를 내려다봤다. 엄마. 지민이가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 우리 집 떠날 거야? 모르겠어, 지민아. 엄마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해?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지민아, 할머니도 아빠도 다 이해해. 그런데 그게 다야? 30년이 그냥 사라져? 지민이가 울었다.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나는 알아. 근데 엄마는 우리한테 엄마잖아. 나는 딸을 안았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혼란스러워서. 엄마, 할머니 얼마 안 남았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알아.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가족으로 있으면 안 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30년을 견뎠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다. 용서했지만 상처는 여전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 집에 남아야 할까? 아니면 정말로 떠나야 할까? 새벽이 되도록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시어머니가 떠나실 때까지는 곁에 있어주기로. 그게 며느리로서, 아니 가족으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2달이 흘렀다. 2024년 11월 가을이 깊어졌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다. 우리는 호스피스 병동에 자리를 잡았다. 가족들이 교대로 곁을 지켰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내가 물컵을 들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영수가, 앉아. 목소리가 너무 약했다. 준호는, 어디 갔니? 잠깐 나갔어요. 커피 사러. 그래.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영수가, 너, 남을 거야? 이 집에? 어머님, 솔직하게 말해봐.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 그럴 거야. 시어머니가 천장을 봤다. 나는 30년 동안 최악의 시어머니였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나는 너를 학대했어. 내 죄책감을 너한테 쏟아부었지.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참았어. 떠나지 않았어. 이 집이 제 집이었으니까요. 영수가,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너는 진짜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은주보다 훨씬 강해. 아니에요. 저도 약했어요. 매일 울었어요. 그래도 견뎠잖아. 시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영수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말씀하세요. 준호를 용서해줘. 그 애도 괴로웠어. 어머님, 나 때문에 너희 부부가 이렇게 됐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준호 씨도 저도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어요. 영수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나 죽으면 은주 볼 거야.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엄마 고생했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럴까? 네. 그리고 제 이야기도 해주세요. 어머님의 며느리. 영숙이도 어머님을 사랑했다고.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사랑, 받을 자격 없는데 있어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커피 2잔을 들고 어머니 깨어 계셨어요? 준호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봤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만 했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는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나쁜 남편이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영숙이한테 잘해. 30년 잃어버린 시간 채워줘. 약속해 준호야. 예, 어머니. 약속할게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봤다. 너희 행복해야 해. 나 때문에 불행하면 안 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이 계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가야 해.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간호사님, 준호가 급히 나갔다. 영수가, 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사랑한다. 영수가, 정말 사랑했어. 그 순간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매일 아침 트집 잡던 시어머니.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보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고통이 있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미워했지만 동시에 사랑했었다. 가족이니까. 간호사와 의사가 급히 들어왔다. 보호자분들,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이제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걸었다. 시댁 식구들에게. 1시간 후 모두가 모였다. 큰 시숙모, 시동생 부부, 그리고 지민이까지. 우리는 시어머니 병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다. 의식은 흐릿했다. 어머니, 큰 시숙모가 울며 다가갔다. 형님, 형님. 시동생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예요. 동생.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우리를 훑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숙. 나는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심전도 기계가 길게 울렸다. 어머니. 준호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시어머니는 떠나셨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살았다. 학대와 침묵의 30년. 하지만 마지막은 용서와 사랑이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미워했지만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났다. 2024년 12월.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49일째 되는 날. 온 가족이 절에 모였다. 큰 시숙모, 시동생 부부, 그리고 우리 가족. 스님의 연불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나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았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계셨다. 어머님, 편히 쉬고 계시죠? 법회가 끝나고 우리는 은주 언니와 시어머니 묘소에 갔다.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 딸 곁에 묻히셨다. 엄마, 이제 은주 언니 옆에서 편히 쉬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큰 시숙모도 시동생도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그리고 나의 차례. 나는 묘비 앞에 섰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을 들을까 두려웠어요. 가족들이 나를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님도 괴로웠다는 것을.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아프셨다는 것을요. 눈물이 흘렀다. 용서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사랑했어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했어요. 어머님도 그러셨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편히 쉬세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아니지? 나는 준호를 보았다. 괜찮아. 정말로.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나 회사에 휴직 신청했어. 뭐? 6개월. 6개월만 쉬려고. 왜 갑자기? 당신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30년 동안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하고 싶어. 나는 놀랐다. 일밖에 모르던 준호가 휴직을 하다니. 그리고 여행 가자.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여행? 응. 제주도든 유럽이든. 우리 둘이서. 지민이는? 지민이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어. 우리 눈치 보지 말고 가라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는 것 같았다. 좋아. 가자. 진짜? 응. 가자, 우리.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한 달 후, 2025년 1월. 이사짐을 싸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우리는 결정했다. 이 집을 떠나기로. 30년을 살았던 집. 추억이 가득한 집.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엄마, 이거 버릴 거야? 지민이가 상자를 들고 왔다. 시어머니의 물건들이었다. 아니, 그건 가져갈 거야. 은주 언니의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 그 모든 것을 간직하기로 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30년의 시간을, 그 고통과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형수님, 큰 시숙모가 찾아왔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이거 어머니 유품인데요. 형수님이 가지세요. 큰어머니. 아니, 형수님. 제가 사과할게요. 30년 동안 저도 모른 척 했어요. 큰 시숙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형수님을 괴롭히는 거 알면서도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큰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늦었지만 나는 큰 시숙모를 안았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요,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시동생 부부도 찾아왔다. 형수님, 새집 들일 때 꼭 초대해 주세요. 그럼요. 꼭 오세요. 그리고 저희도 미안했어요. 형수님한테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가족들이 하나둘 짐을 날라주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짐을 다 풀고 소파에 앉았다. 준호가 커피를 내왔다. 여보, 여기 좋지? 응, 좋아.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무엇보다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여보, 응, 고마워. 30년 견뎌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이제라도 제 편이 되어줘서.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평생 당신 편이야. 약속해. 지켜요. 이번엔 꼭.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30년의 상처도 고통도 그 눈처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잠들기 전 나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죽고 나서 읽어라고 하셨던 편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영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30년. 정말 미안했어. 너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최악의 시어머니였지. 하지만 알아줘. 나도 괴로웠어. 은주를 잃은 슬픔, 내가 운전해서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너한테 죄를 떠넘긴 미안함. 그 모든 게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그래서 너를 학대했어. 너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 집을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너는 떠나지 않았어. 30년을 참고 견뎠어.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했어. 영수가, 너는 진짜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은주보다 훨씬 강해. 이제는 행복해. 30년은 충분해. 준호를 용서해줘. 그 애도 나 때문에 고생했어. 지민이를 잘 키워줘. 내가 있어. 그 애는 행복할 거야.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영수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천국에서도 널 응원할게. 사랑을 담아 박순자 올림.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울었다. 소리내어.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었다. 30년의 무게가 마침내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준호가 잠에서 깨어 나를 안았다. 괜찮아. 다 지났어. 이제 우리 행복하자. 응. 고마워. 우리는 오래도록 안고 있었다. 6개월 후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준호와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여보, 행복해? 응. 행복해. 다행이다. 당신은? 나도. 당신이 웃어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준호 씨, 응? 30년.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가 놀라 나를 봤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강해진 나, 성장한 나. 여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살아낸 나를 이제는 인정해요.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여보. 나한테 기회를 줘서.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시작. 우리는 바다를 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 너머에는 새로운 미래가 있었다. 1년 후 2026년 봄. 은주 언니와 시어머니 묘소. 나는 꽃을 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언니. 잘 계시죠? 봄바람이 불었다.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 무덤 앞에는 또 다른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준호가 먼저 다녀간 것 같았다. 준호 씨도 자주 오더라고요. 어머니, 영숙이 잘 돌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대요. 나는 웃었다. 어머님, 30년. 길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언니가 남긴 편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요. 고마워요. 지민이와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가요. 응,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앞을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다.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 에필로그. 2027년 가을, 새 며느리의 첫 명절. 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지민이 남자친구가 처음 오는 날이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젊은 청년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왔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만약 지민이가 결혼하면 나는 어떤 시어머니가 될까? 어머니, 응? 지민이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갈까요? 그래요. 거실에 계실 거예요. 청년이 나가고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깨달았다.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딸처럼, 친구처럼 대하면 되는 거라고. 어머님, 제가 해볼게요. 다른 시어머니가 되는 거. 며느리가 울지 않는 집, 웃음이 가득한 집. 제가 만들어 볼게요.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졌다. 30년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30년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견디고 살아내고 계신 모든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자신만의 아픔을 가진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이해로 만들어집니다. 침묵한 사람들은 공범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발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악순환을 끊으세요. 다음 세대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선물하세요.